한국은 미래가 없는 국가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본을 전부 베껴서 반짝든 국가이고 이러한 반짝든 인기는 마치 거품처럼 금세 꺼지기 때문이다. 여기 파견온 일본 기술자들의 세뇌 때문에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된 프랑스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고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마을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오드레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렇게나 얕잡아봤던 한국에 관한 경험이었기에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겪은 일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지만 얼마 전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심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딸 알바가 조금 더 성장하면 그때는 프랑스 말고 다른 나라에서 딸을 교육시키자고 진지하게 논의하며 행복한 상상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국가였지만 이젠 그러한 영광을 모두 반납한 늙은 국가가 되어버렸고 난민 문제 등의 각종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미래조차 불투명한 국가가 되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이렇듯 치안도 미래도 불안정한 프랑스보다는 분명 딸에게 더욱 도움이 될 좋은 선택지가 존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희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고민을 하던 와중 남편은 허망하게 가버린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생전에 강력하게 원하는 국가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남편은 조선업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은 꿈이 나라와 다름없다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강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술자로서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은 아이를 키우기에도 환상적인 국가이자 전도유망한 국가라며 한국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곤 했죠. 그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음에도 아직도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며 반드시 딸을 한국에서 키워야 한다며 확신에 찬 눈동자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국행에 대한 본격적인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이러한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남편에게 한국에서 딸을 키울 수는 없다고 주장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을 매우 고평가하긴 했지만 저는 한국이 그렇게나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을 꼽으라면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워낙 일본과의 교류가 많기도 했고 저희 마을 근처에는 일본계 기업이 있어서 많은 일본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마을의 여러 모임에 참여했을 때도 일본인들은 정말 뜬금없는 순간에 한국을 비하하곤 했기에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 한국을 후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평소에는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면서도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을 칭할 때나 교양 없는 사람을 칭할 때 그리고 수준이 낮은 사람을 칭할 때 등 이들은 부정적인 순간마다 꼭 한국인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심지어 패션 코드가 서로 겹쳤을 경우 이들은 우스갯소리로 한국인도 아니고 남을 따라하면 되겠냐는 다소 뜬금없는 한국 비하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언어 습관이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왜 항상 한국인을 걸고 넘어지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말 그대로예요. 한국인들은 질서 수준도 엉망이고 후진국 출신이라 그런지 교양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문화나 기술 수준을 보면 전부 다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한데 한국인들이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원시인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베끼기밖에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저는 이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수준 높고 예의 발라 보였지만 한국을 욕할 때만큼은 살벌한 눈빛을 하고 작정하고 비하해댔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신은 조선 기술자인데 요즘 전 세계는 최첨단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산 전투함이나 선박을 못 구해서 안달이라며 이런 한국이 후진국인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따지고 들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약해 보이는 여자들이 항의를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했지만 건장한 체격의 남편이 화를 내니 그대로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듯 일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들으니 제가 한국을 좋게 생각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딸의 미래가 달려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일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니 한국에 대해서라면 일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했고 일본인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딱히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한 국가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은 확실히 프랑스에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말한 대로 한국이 그렇게나 형편없는 국가라면 저는 남편 없이 딸과 단둘이 한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저는 프랑스라는 선택지를 고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무척이나 어렸던 딸이지만 알바는 남편의 부재를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며 우울해했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프랑스에서 저희 가족의 미래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고 개방적인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볼수록 매우 보수적인 프랑스 사회에서 남편 없이 딸을 잘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감적으로 저희 가족에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 저는 TV 채널을 돌리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프랑스 조선업의 미래에 관한 다큐였는데요. 저는 불현듯 죽기 전에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배를 꼭 만들어 보겠다는 남편의 꿈이 떠올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감상하게 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다큐멘터리의 리포터는 결론적으로 프랑스 조선업은 미래가 없다는 경악스러운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현재 조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현재 유럽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보다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국가기에 향후 10년간은 한국의 아성을 뛰어넘을 국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것을 베끼기에만 급급하다던 일본인들의 주장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한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기술력마저 진작에 능가했다는 말도 도저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러한 의심도 잠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은 압도적입니다. 이미 너무 늙어버린 프랑스는 한국을 따라잡을 동력이 바닥났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강자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러므로 프랑스는 반드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을 지배하던 국가는 프랑스였고 이와 비슷하게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일본이었죠. 이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기술력이 가장 강한 국가가 최종적으로 패권을 쥐게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 수주를 전부 따오고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겨오던 일본은 현재 그 자리를 한국에 넘겨준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어느 틈에 일본의 기술력 수준을 능가해버렸고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일본이 따오던 계약들을 전부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프랑스가 지배하던 시장까지도 뺏어오며 그야말로 프랑스를 일본 신세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선박 건조 주문을 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2022년 쉘과 가스로그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해운사들은 유럽연합이 엄격한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차세대 LNG 선박과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기술력 부족으로 다른 나라에 수주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경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답게 강력한 해운사와 조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 이마바리 조선을 완전히 짓밟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변도 아닙니다. 조선 기술자들은 한국은 진작에 일본을 능가했고 유럽연합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은 몇 년 전에 일본을 압도했고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일본의 국가 브랜드를 제외한다면 한국이 일본에 뒤처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실제로 한국 조선 업체들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연료효율이 높은 선박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첨단 기술을 보유했지만 일본은 이러한 친환경 신기술 측면에서 전혀 진보적이지 않았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료 효율을 극대화한 추진 시스템과 LNG 이중연료 엔진을 갖춘 조성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고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왔기에 한국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가뿐하게 승리하며 유럽 고객사들과의 계약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전 세계로 하여금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전 세계를 공포에 질리게 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최근 들어 가장 큰 시장이자 최고로 마진이 남는 사업인 중동 사업 계약인데요. 현재 중동 지역은 자체 발전을 위해 국가에 사활을 걸었고, 이는 중동 계약을 따내는 국가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마진을 남겨먹으며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천연가스와 석유를 나르는 운반선을 제작하는 거였고, 중동의 에너지 사업은 그야말로 세계 정세를 뒤흔들 정도로 중요하므로 중동 입장에서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걸며 사업 파트너를 물색했죠. 당연히 이러한 초대형 계약에 전 세계가 수주 경쟁에 참여했고, 동시에 누가 경쟁에서 승리하며 엄청난 이익을 거머쥘지에 대한 이목도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번 중동 사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던 일본을 짓밟고 전 세계가 참여한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를 따내고 말았죠. 생각해보세요. 이번 계약은 LNG선 100척 이상을 건조하는 총 수주 가치 2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일 조선 수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죠. 그렇다면 중동 국가, 특히 이번 사업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카타르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의 기업들과 추가적인 경쟁을 시킴으로써 많은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오직 한국 조선업체들과만 100척 이상의 LNG 선을 건조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믿기지 않는 결정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국가 세금까지 들여 홍보를 했던 일본 기업은 단 하나의 계약도 따내지 못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국이 정말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협상수를 가졌던 걸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증발을 최소화하면서 극저온에서 LNG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최첨단 경납 시스템을 갖춘 LNG 운반선을 개발했고, 또 이중 연료 엔진을 탑재하여 LNG와 기존 연료 모두에서 운항할 수 있어 배출량을 크게 줄였거든요. 이 말은 한국은 환경을 오염시키며 개발을 꾀한다는 카타르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줄 친환경 선박을 제공함과 동시에 엄청난 효율을 통해 낭비되는 천연가스 없이 카타르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효율적인 대규모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고, 결국 자동화된 공정과 모듈식 건설 기술을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조 시간과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기도 했죠. 애초에 한국은 여러 조선소에서 연간 3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속도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므로 인도 일정을 맞출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속도, 그리고 저렴한 비용까지 제시하는 한국을 이길 국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카타르 입장에서 한국을 선택한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두려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첨단 선박뿐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 지원, 승무원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등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숙련된 외교수를 펼쳤고, 이는 한국의 입찰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덕분에 이번 카타르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입찰 경쟁에서도 한국은 자국을 너무나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듦과 동시에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까지 한 차원 올리는 노련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국가의 기틀이 다져진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승무원이나 수리할 인력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카타르의 약점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조금의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오직 한국의 기업들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면모를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남편이 말했던 대로 꿈의 국가가 맞아 보였고, 한국이야말로 진정으로 미래가 보장된 유토피아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의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프랑스와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가파른 발전을 통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 기술 강국들을 빠르게 제치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이 들기도 했어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개발도상국에서 인류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지구 역사상 한국 외에는 전무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전도유망한 국가에서 딸을 교육시킨다면 한국의 가치와 함께 딸의 가치도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비난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일본인들의 한심한 수준의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남이 나라를 근거도 없이 깎아내린다는 말인가? 일본인들은 겉으로만 예의 바르지 속은 시꺼멓고 못생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일본인들이 왜 자꾸만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며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해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건 바로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자신들을 완전히 추월했고 또 자신들의 먹거리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기에 일본은 완전히 가난해지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프랑스가 옛날에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기술력 수준이 완전히 추월당하고 또 각종 국가 수주들을 식민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빼앗기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거든요. 물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정말로 실현시킨 한국은 그만큼 대단하고 저력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하고 말았고 미친 결정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딸과 함께 한국에 가보는 거였죠. 어쩌면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프랑스보다 나은 상황을 제공해줄지 모르고 또 최소한 불가능을 극복해낸 한국은 저희 가족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린 듯 한국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수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지하철이었음에도 놀랍도록 깨끗하고 최첨단 인프라로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인 도서관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수많은 앉을 공간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 깜짝 놀랐는데 수많은 한국인들은 그러한 의자에 앉아 하나같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나 독서율이 높은 국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세상에 대체 누가 책을 본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어떤 한국인 남성은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앉아서 책을 보고 있기에 저는 황당함을 느끼고 그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인들은 대체 책을 얼마나 좋아하면 가방은 안 챙겨도 책은 챙겨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프랑스에서는 도서관에 가도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 남성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는 딱히 집에서 책을 챙겨오지 않았는걸요? 아무래도 이곳 무인 도서관을 보고 서점이라고 오해하신 모양인데 한국의 많은 지하철에서는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직원의 개입 없이도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모두 지하철 무인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한 것일 뿐이고 일행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독서를 통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이러한 최첨단 RFID 기술이 탑재된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사용한 무인 도서관을 운영 중이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재고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24시간 내내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튼 책들은 전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건 단 한 명이라도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책들이 도둑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했는데요. 아무래도 프랑스였다면 이러한 공개된 무인 도서관이 생김과 동시에 이 책들은 중고 장터에 올라오거나 폐지 수거업체에 전부 팔릴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남성은 여전히 뭐가 문제냐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 책들을 누군가 훔쳐간다고요? 글쎄요. 저는 살면서 남의 것을 훔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이건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로 이곳 지하철 무인 도서관은 몇 년째 운영 중인데 그때 동안 책들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책들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인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도서관이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돈독한 신뢰의 문화가 구축된 선진국이었고 남편의 말처럼 프랑스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인 거였거든요. 사실 일본인들은 꼭 한국은 질서도 없고 경범죄가 판치는 무법지대라며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 선진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열등감에 찌들어 뒤에서 한국의 호박씨나 까고 있던 일본의 음습하고 한심한 모습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도대체 왜 곧바로 들킬 거짓말을 한다는 말인가?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잠깐만이라도 한국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에 연민의 감정마저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신뢰의 문화와 최첨단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인 혜택을 누리니 노벨 문학상이라는 세계 최고의 문학상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 박수가 절로 나왔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무인 도서관은 꿈도 못 꾸고 따라서 도서관을 가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기술적으로 발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통해 눈만 돌리면 책을 구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독서가 일상화된 한국은 자연스레 문학적으로 우수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이러한 노벨 문학상은 한국의 노벨상 참전을 알리는 시작일 뿐 한국은 마치 기술 수주를 몽땅 가져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노벨상들을 휩쓸 것처럼 보였기에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소름마저 돋았습니다. 물론 한국의 놀라웠던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유모차 대여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유모차 대여 서비스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여한 유모차는 다른 지하철역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어린 딸과 함께 한국에 온 제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편리한 인프라도 없었어요. 물론 유모차 대여를 위해서는 QR코드 인증, GPS 추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인증 절차는 물론이고 보증금까지 맡겨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쳐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 신뢰 덕분인 듯했어요. 한국인들은 강력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아무리 허점이 있더라도 이를 악용하지 않고 장비를 반납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한국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존재했기에 저는 유모차를 태운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손쉽게 지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상으로 나와 본격적으로 살펴본 한국의 모습은 역시나 최고였어요. 일단 한국은 현재 전 세계의 문화와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답게 홍대 길거리에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길거리에서는 노래뿐만 아니라 춤 공연, 그리고 전통 악기 공연 등 정말 다양한 테마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한국 문화가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일본인들의 말만 믿고 한국의 이러한 문화력은 일본을 베껴서 반짝 떴을 뿐 근본이 없는 한국 문화의 인기는 순식간에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본 한국의 문화적 깊이는 전통 문화 강국인 프랑스보다도 깊어 보였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국가가 아닌 그저 원래부터 찬란한 문화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며 자연스레 유명해진 거구나 싶어 벙찔 뿐이었어요. 물론 한국인들은 매우 양심적이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고 공연자의 팁박스에 후한 팁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난 걱정이 전혀 없는지 공연자들은 돈이 가득 담긴 팁박스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을 뿐더러 잠시 화장실에 갔는지 자신의 비싼 악기와 팁박스 모두를 내버려둔 채 자리를 비우는 공연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인들은 그러한 고가의 장비들과 돈들을 훔쳐가기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이런 나라에서 딸을 키운다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신뢰와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난민으로 인해 우범지대가 된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에서만큼은 딸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한국을 골랐던 건지 저는 남편 생각에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런데 이러한 제 회상도 잠시 저는 곧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선체로 굳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분명 옆에 있어야 할 딸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저는 딸이 답답한 유모차에서 내려 공연을 감상하는 줄 알았지만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에 정신이 팔려있던 저는 딸이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어요. 특히나 프랑스에는 아직도 아동 납치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에 제 공포심과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말았죠. 이대로 딸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남편을 볼 낯도 없었고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닉에 빠져 오열을 하는 저를 본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제게 달려오더니 이내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에서 아이를 못 찾는 건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 아이 실종 사고는 십수년 전에나 일어났을 법한 일이니 안심해도 좋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왔죠. 저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감사함을 느끼긴 했지만 이들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아이 실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길거리 이곳저곳에 아이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귀가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실종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한국인들의 부축을 받고 도착한 경찰서에서 저는 또다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경찰은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고 10분도 안 돼서 딸 알바를 곧바로 찾아줬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홍대의 수많은 인파를 고려해본다면 경찰이 아이를 납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아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경찰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저는 그저 생각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미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CCTV가 상용화되어 있고 이 CCTV는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할 연령대인 알바가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동으로 경찰에 알림을 보내왔다고 했거든요. 즉, 한국은 이미 최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해 연령대를 추정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 수상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거동 수상자를 자동으로 포착해 경찰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기술까지 개발하고 상용화해 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기도 전에 알바를 찾으러 출동했던 거였고,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딸을 되찾을 수 있던 거였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충격적일 정도로 선진적인 기술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는 한편 제 모든 것인 딸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제 부주의로 발생한 100% 제 잘못이 맞았음에도 한국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베풀어 준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야말로 저희 가족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국가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최선의 선택이 분명했고, 또 알바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자 전 세계를 주무르는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해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이 모두 옳았음을 깨닫고 프랑스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영어 강사 일을 구직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